종이덫. 어두워지자 온천장 주변 번화가의 불빛이 바로 밑에 보였다. 여관은 언덕의 경사진 곳에 세워져 조용했다. 저 아래 불빛 속에서 흥청거리는 소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밀려올 것만 같았다. 저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마사코가 말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글쎄,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스가자와 게이타로는 말했다. 맥주 한 병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나이다. 그는 멜론을 스푼으로 뜨면서 한쪽 손으로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귀 밑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싫으세요? 그녀가 돌아보기에 스가자와 게이타로는 신문을 제쳐놓고 눈을 들었다. 그럼 내려가 보지 뭐. 그는 대답했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걷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온천장 거리를 마사코와 여관 옷차림으로 걷는다는 것도 싫다고 할 수는 없는 매력이었다. 그렇게 하세요. 좀 걷지 않으면 몸에 해로워요. 여관에 도착한 것이 3시였으니까 4시간의 오붓한 시간을 보낸 셈이다. 아직도 내일 저녁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마음을 약간 푸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마사코는 수트로 갈아입으려고 했지만 게이타로가 말렸다. 그냥 그대로가 좋아. 곧 돌아올 거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관 유카타의 검정깃의 반 웃옷은 양장만 보아온 게이타로의 눈에는 신선하게 느껴져 왔다. 여관 앞에서 차에 올랐다. 차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내려갔다. 집 담벼락이 기다랗게 이어진 내리막길에 드문드문 서 있는 수은등 밑을 계다를 치는 온천객들이 걷고 있었다. 흥청거리는 한길로 나가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차는 밝은 가게 앞에서 멈추었다.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관 옷을 입고 있었다. 줄지어서 걷고 있는 것은 단체객인 모양인데 밤인데도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양쪽 기념품 가게에서는 열심히 호객을 하고 있었다. 게이타로는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해서 얼굴을 옆으로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걸음을 바피했다. 알시청의 후생과장으로서 사무실 사람뿐만 아니라 미처 이쪽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런저런 사람에게 꽤 알려진 얼굴이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좀 천천히 가세요. 마사코가 뒤에서 말했다. 게이타로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늦췄다. 여자에게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마사코가 뒤쫓아왔다.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사람 같아요. 번화가는 외길로 거리는 길지 않았다. 거기를 빠지면 어둡고 쓸쓸한 길로 한쪽에 개천이 있을 것이다. 게이타로는 빨리 사람 얼굴을 가려볼 수 없는 길로 나가고 싶었다. 저 기념품을 사고 싶어요. 마사코가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을 가게 쪽으로 돌리고 발을 멈출 듯이 하고 있었다. 가게 앞에 전등 불빛 아래는 손님이 5-6명 있다. 산책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념품이라면 여관에서도 팔고 있어. 게이타로는 말리고 싶었다. 여관에서는 비싸단 말이에요. 마사코는 말했다. 게다가 종류도 적고 질도 나빠요. 난 숙모님한테 뭔가 사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당신도 좀 같이 봐주세요. 마사코는 벌써 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게이타로는 한 길에 서 있을 수도 없어서 그 뒤를 따랐다. 가게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은 줄곧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는 되도록 그쪽을 외면한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수곡물, 보자기, 수건, 엿, 양갱 등이 사치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게이타로는 뭐라도 좋으니 빨리 쇼핑이 끝날 것만 빌고 있었다. 이거 어때요? 마사코는 온천 만두 상자를 들고 그에게 물었다. 숙모님은 단 걸 좋아하시니까요. 바하에 나가고 있는 마사코는 아파트에서 숙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오늘의 일은 숙모한테도 이야기했었다. 게이타로도 만난 일이 있는 노파였다. 괜찮겠네. 게이타로는 얼른 대답했다. 그런데도 마사코는 딴 곳에 눈이 팔려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상자의 대소를 비교하고 있었다. 더욱 번거로워지는 것이 게이타로의 마음을 초조하게 했다. 가게에는 손님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아는 얼굴을 만날지 모를 일이다. 조금이라도 그녀 곁에서 멀어져 있으려고 했다. 저 이걸로 할게요. 마사코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만두 상자와 양갱 3개를 점원이 받아들고 포장을 시작했다. 게이타로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지불했다. 이제 살았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나왔다. 마사코가 꾸러미를 안고 뒤따랐다. 가게 앞은 여전히 산책하는 온천객으로 붐볐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게이타로의 등을 뒤에서 두들겼다. 처음에는 마사코인 줄 알고 돌아보았더니 여관 옷을 입은 남자가 눈앞에서 웃고 있었다. 아니, 과장님. 상대는 말했다. 순간 게이타로는 파랗게 질렸다. 마사코가 옆을 지나 모르는 척 얼른 앞으로 걸어갔다. 광대뼈가 나온 35, 6세의 사나이는 힐끗 눈을 움직여 여자의 뒷모습을 줬더니 다시 시선을 게이타로의 얼굴로 돌렸다. 아까부터 닮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었더니 역시 과장님이셨네요. 나도 어젯밤부터 여기서 묵고 있어요. 눈은 또 마사코의 뒷모습을 쫓았다. 게이타로가 당황해서 미처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저 재미 보시는군요. 그럼 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뵙죠. 하고 남자는 휑하니 그의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도 으스대는 걸음걸이였다. 스가자와 게이타로는 도망치듯이 마사코의 뒤를 쫓았다. 마사코는 20m쯤 저편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게이타로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밤이라서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저 아는 사람이에요? 마사코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어머나, 잘못되었네요. 내가 함께라는 걸 눈치챘을까요? 글쎄. 게이타로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는 분명히 여자와 동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술꾼이라서 어쩌면 마사코가 근무하고 있는 바에 간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마사코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 쪽에서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걱정되네요. 마사코는 게이타로 쪽을 걱정하고 있었다. 처자가 있는 시의 후생과장이 바의 여급과 온천장에 놀러왔다. 그 소문으로 남자가 흠잡히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겠지 뭐. 게이타로는 약간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안심이지만요. 근데 대체 누구예요? 신문 기자야. 신문 기자라고요? 마사코가 놀란 듯이 물었다. 곤란하게 됐네요. 알아봤으면 신문에 쓸 거 아니에요? 약간 질린 듯한 목소리였다. 아마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신문 기자라고 해도 시시껄렁한 기사거리나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취재한답시고
사무실을 서성거리는 사내라서 나한테도 곧잘 기사거리를 다 하려고 오는 입장이니까 뭐 나쁜 걸 쓰지는 않을 거야. 그래요?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여관에서 산책을 나오지 말 걸 그랬네요. 그렇다. 여관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게이타로도 후회하고 있었다. 왠지 마음이 꺼림칙하니 내키지 않던 것은 역시 나쁜 예감이 있었던 때문이다. 게이타로는 힘이 빠졌다. 마사코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절반은 거짓말이다. 소신문의 기자임에는 틀림없다. 메이유 신문이라고 시정신문의 하나인데 발행 부수는 1000인가 2000인가 정도이다. RC에는 이 밖에도 호세이 신보와 다른 2개의 시정신문이 있는데 발행 부수도 같고 성향도 같았다. 이 4개의 시정신문은 시민들에게는 배달되지 않는다. 구독자가 없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래도 예사였다. 목적이 다른 것이다. 정의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RC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한다. 그리고 비판한다. 라는 것이 구호인데 실제는 강제 기부와 직원에 대한 신문의 강매였다. 그것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돈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각 부과의 비용으로 100분이 200분이 하고 필요 없는 것을 무더기로 사게 하는 것이다. 국장이나 부장도 이 신문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니, 시장도 부시장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엇을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면 신문에다 칭찬하고 꺼리면 비방이다. 있는 것 없는 것 연재물처럼 집요하게 나온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간 6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해서 4개의 시정신문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하기야 이 지출 항목은 발표할 수도 없게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각 부과 중에는 잡비에서 몰래 떨어뜨리고 있는 곳도 있었다. 오직 그것뿐이라면 아직도 단순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스가자와 게이타로가 메이유 신문의 기자를 만나서 대경 실색한 것이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다카바다케 히사오였다. 자, 이제 돌아가지. 게이타로는 그렇게 말하고 어두운 언덕길을 힘없는 발길로 올라갔다. 조금 전에 말한 4개의 시정신문은 모두가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은 시장의 어깨를 받쳐 올렸는가 하면 이달은 반시장파를 지지하고 있다. 내일은 또 시장파로 돌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시장파, 반시장파는 시의회의 대표적 파벌인데 시의회 의원들은 몇 개의 파로 갈라져 암투를 벌이면서 게다가 보수로는 국회의원이 붙어 있다. 이 파벌들이 투쟁의 무기로 시정신문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문은 돈을 더 내는 편에 붙어 상대방을 친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정신문의 기자들은 얼굴을 팔아서 돈벌이를 찾는다. 토지의 주선이나 물품의 납품에 개입해서 이윤이나 보수를 받는다. 사무실의 직원들은 후환을 두려워해서 대체로 이들의 뜻에 따른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신문에 얻어맞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매 호마다 추문을 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가 떨어진다. 활자의 마력이 작용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에 가까운 인상을 심는 것이었다. 적은 활자의 특수 기능을 잘 알고 있었다. 활자 앞에서는 직원들은 어린애처럼 무력해진다. 어느 부, 어느 과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찾으면 얼마라도 먼지는 나오는 것이다. 그럴 생각으로 쑤셔대면 그들은 큰 제목의 기사 재료에는 아쉬울 것이 없다. 끝내 기사거리가 없으면 개인적인 공격으로 옮긴다. 사생활이 용서 없이 그 치부를
거무튀튀하게 형편없는 신문지상에 밝혀지는 것이다. 겨냥당한 사람은 그들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피고인이며 죄인이었다. 장본인은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도 창피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일을 회피하다 보니 시정신문의 기자를 오만하게 했다. 그들은 시청 안을 제멋대로 활보한다. 예사로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부장 앞 의자에 앉아서 책상다리를 꼬았다. 때로는 간사한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성난 목소리를 냈다. 상대편이 겁먹은 듯이 얼굴빛을 살피는 것을 담배를 꼬나물고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몇 건의 실예가 있기 때문에 곤란했다. 부시장은 그 때문에 시장 입 후보를 단념하고 물러앉았다. 국장이 다른 한직으로 전출되고 부과장에서 지방사무소로 좌천 강등된 사람도 있었다. 시를 당긴 반대파가 기사를 무형의 무기로 해서 공격한 결과였다. 주말을 이용해서 온천장에 묵은 스가자와 게이타로는 우울한 기분으로 매일 시청에 출근했다. 화사한 5월이었는데도 마음은 어둡고 공허했다. 메이유 신문이 이대로 가만 놔둘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지금 일어난다. 틀림없이 일어난다. 기자인 다카바다케 히사오는 그 후로도 매일 사무실에 나타나 배회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게이타로의 책상 앞에는 오지 않았다. 다카바다케의 탁한 목소리가 이 후생부의 중앙에 있는 부장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떠들어대는 일은 있어도 후생 과장 앞으로는 걸어오지 않았다. 이웃인 사회보장과장 앞에서 다카바다케 히사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는 당장이라도 다음에는 여기 나타날 테지 하고 게이타로는 긴장하지만 다카바다케 히사오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으스대며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게이타로는 이렇게 따돌리는 것이 기분 나빴다. 정적은 상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기간처럼 생각돼서 견딜 수 없었다. 허기야 아전인수격으로 문득 자기의 기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그건 부질없는 걱정이겠지. 저편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마음에 끼고 있지 않는지도 모른다. 아내 이외의 여자와 온천장으로 가는 정도는 요즘 세상에는 흔히 있는 평범한 일이다. 다카바다케 히사오는 그런 흔한 일 따위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아닐까. 작은 안도가 시일과 더불어 조금씩 기어 올라왔다. 그러나 그 안심할 수 없는 경계심이 다시금 불안정한 위안을 파괴해서 다시 캄캄한 굴 속으로 끌어내리곤 하는 것이었다. 매일같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다카바다케 히사오의 모습을 보면 눈빛부터 겁에 질렸다. 요전의 일 괜찮으세요? 마사코를 만나니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신문에는 아무것도 안 실렸어. 뭐 상대편도 잠자코 모르는 척하더군. 게이타로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자기의 말이면서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마사코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쓰다듬는 신용을 했다. 저 몹시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서 온천 같은 데 간 것이 신문에 나기라도 하면 당신한테 굉장히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안심해도 돼. 만약 뭐라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다루면 되는 거야. 그런 놈이니까. 게이터로는 마사코의 등을 끌어안았다. 아내는 냉담한 여자다. 남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가정에서는 그의 시중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 불만은 오랫동안 축적되었지만 이제까지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 이제는 아이들도 성장했다. 장남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 밑에 장녀는 내년에 고교를 졸업한다. 만일의 경우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은 잃고 싶지 않았다. 현재의 지위와 수입이 없으면 마사코를 돌보거나 생활할 수도 없었다. 시정신문을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스가자와 게이타로는 초여름답게 햇살이 따가운 길을 불안과 안심을 뒤섞으면서 며칠 동안 사무실까지 내왕했다. 어느 날 점심 식사가 끝난 뒤 게이타로에게 급사가 2장의 명함을 가지고 왔다. 위에 얹힌 명함을 무심히 들여다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메이유 신문 기자 다카바다케 히사오 라는 활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오른쪽의 공백에 고바야시 도모헤이 씨를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인견하여 주시옵길 부탁합니다. 라고 파란색 글씨가 만년필로 쓰여져 있었다. 게이타로의 가슴에 돌풍이 일어났다. 겨우 안심했던 한 가닥 줄이 눈앞에서 끊어진 느낌이었다. 다른 한 장의 명함은 올빼미표 살충제 주식회사 상무이사 고바야시 도모헤이라고 되어 있었다. 게이타로는 몇 초 동안 그것을 보다가 여기로 안내하라고 급사에게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가 훌렁 벗겨진 자그마한 사나이가 고급 양복 차림으로 게이타로 앞에 나타나 서너 번 계속해서 머리를 숙였다. 저 다카바다케 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살충제 회사의 상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르지 못한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게이타로는 이 사나이의 뒤에 다카바다케 히사오가 버티고 서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이제 장마철로 들잖아요. 꽃 구경을 엊그제 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장마가 개면 바로 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겠지요. 용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인 줄 알았더니 실은 벌써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례 행사인 시의 대청소가 곧 임박했습니다만 그 준비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살충제를 제조하고 있사옵기에 꼭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찾아온 거예요. 바야시 도모헤이라는 사나이는 불룩한 손가방을 무릎 위에 얹더니 안을 열어서 3개쯤 네모난 상자를 꺼내서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상자는 노란 바닥에 빨강과 검정 글씨가 너절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태양 같은 붉은 원 안에는 티로신이라는 큰 글씨가 백발로 찍혀 있었다. 게이타로는 명함을 보았을 때부터 이 사나이의 방문 목적을 짐작한 터였다. 물건을 팔러 온 것이다. 이런 부류는 매일같이 여러 가지 구실을 대고 찾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 시의회 의원이나 시의 유력 인사의 연줄과 소개로 오는데 게이타로는 대개 물리치곤 했다. 요컨대 눈앞의 사나이는 흔히 보는 그런 치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게이타로는 처음부터 위압감을 느꼈다. 위압하고 있는 것은 다카바다케 히사오의 명함이다. 이름 위에서 그의 오만한 얼굴이 싱글벙글 웃고 있다. 여관의 짧은 웃옷을 입은 마사코의 뒷모습을 쫓던 그 눈이 비치고 과장님, 재미 보시는군요. 라고 한 목소리가 귓전에 되살아났다. 고바야시 도모헤이는 약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었다. 파리, 구더기, 모기의 유충에는 기성살충제의 배 이상의 효력이 있다느니 어느 현의 위생시험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니 어느 회사의 공장에서는 얼마만큼 샀느니 하고 장황하게 말했다. 게이타로는 공허한 눈으로 듣고 있지만 귀에는 모기의 날갯소리 정도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다카바다케 히사오의 그림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요컨대 여름철 청소용으로 전 시민에게 배부하는 살충제로서 티로신을 대량으로 구입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생각 좀 해봅시다. 게이타로는 여느 때처럼 웃지도 않고 말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기분이 답답했던 것이다. 거역하기 어려운 올가미에 묶여서 벌써부터 몸부림치고 있었다. 시에서 구매하는 청소용 살충제는 해마다 정해져 있었다.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유명 메이커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에 80만 엔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었다. 게이타로는 마음속으로 10만 엔 정도는 이 괴상한 약 때문에 허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 고바야시 도모헤이는 웃는 얼굴로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고는 돌아갔다. 유리를 깔아놓은 책상 위에는 견본의 약이 3개 놓여져 있다. 상자 바깥에 인쇄부터가 형편없었다. 티로신이라는 글씨 위쪽에는 올빼미의 마크가 붙어 있었다. 이 졸렬한 껍데기를 본 것만으로도 그 내용물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책상 위의 유리판에는 살충제의 상자가 거꾸로 비치고 있었다. 올빼미도 거꾸로 되어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게이타로는 올빼미가 다까바다케 히사오의 얼굴로 착각되었다. 책상 위에 그림자가 비쳤다. 다구치 사치오 게이장이 갸름한 얼굴을 내밀고 살충제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티로신? 신약인 모양이군요. 그는 상자를 들고 한 손으로 빙빙 돌리면서 이거 잘 들을까요? 하고 신통찮은 표정을 지었다. 게이타로는 우울해졌다. 다카바다케 히사오가 게이타로의 자리로 곧장 걸어온 것은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며 이마에 흘러내리는 먼지투성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턱에는 수염이 텁수룩하고 꾀죄죄한 이빨을 보이며 웃고 있었다. 실례했다는 것은 올빼미표 살충제 회사의 상무라는 사나이를 만나준 데 대한 인사일 것이다. 하지만 품고 있는 의도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 지은 투의 인사였다.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라더군요. 하고 다카바다케는 옆에 있는 의자를 당겨 걸터 앉았다. 저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어깨를 펴고 상체를 쓰러뜨리듯이 게이타로의 곁으로 다가왔다. 게이타로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어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려 좀처럼 성냥불이 옮겨지지 않았다. 다카바다케에 위압하는 것 같은 자세의 근저에는 온천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흐르고 있었다. 다구치 계장이 자기 자리에서 힐끗 이쪽을 보았다. 거기에 떠밀리듯이 게이타로는 느긋이 말을 뱉었다. 글쎄요, 지금까지는 매년 고정된 유명 메이커의 물건을 구입했었는데요. 약한 방어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유명 메이커의 물건은 비싸죠. 하고 다카바다케 히사오는 반박했다. 유명 약품에는요, 과대한 선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효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티로신은 제가 작년에 사용을 해보았는데 구더기나 장구벌레가 신기할 만큼 잘 죽습니다. 이제까지 유명 약품을 사용했지만 조금도 안 들었는데 말이죠. 덕택에 작년 여름에는 모기가 적어서 아주 편했어요. 다카바다케는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았다. 게다가 이 약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저의 오래된 친구예요. 엉터리 물건을 만들어 팔 사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카바다케 히사오는 자신 있게 말했다. 친구라는 말에 힘을 주고 있었다.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그 텁수룩한 수염의 얼굴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 번쩍이는 눈은
온천장에서 마사코의 여관 옷을 확인하고 있었다. 케이타로는 질리고 말았다. 신문에 박힌 활자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시청의 후생 과정이 바 여급과 온천장에 갔다. 과장은 탕하다. 과장은 매월 여자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뻔한 월급에서 어떻게 그만한 사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은근히 과장의 부정을 시사하는 기사가 실릴 것이다. 처자가 있는 몸이라고 부도덕을 비난하는 형용사가 나열될 것이다. 스가자와 게이타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결정은 나중에 할 작정이에요. 나중에 한다고요? 너무 날짜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미 장마도 임박을 했잖아요. 가을바람이 일고 나서야 대청소에 살충제가 배포되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카바다케는 비웃듯이 말했다. 하지만 민생 부장의 결재가 필요해요. 케이타로는 말했다. 아, 그거야 과장님 능력이죠. 비싼 약을 사기보다 싸고 잘 듣는 약을 사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이 사나이한테서 시민의 세금 강의를 듣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였다. 휴지나 다름없는 시정신문을 시민의 세금으로 강매하고 있는 주제의 말이다. 케이타로는 과장의 능력이라는 말에 뜨끔했다. 말하자면 다카바다케는 그만한 수완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생계의 기사들에게도 이 시험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 다 당신 부하가 아닙니까? 과장님, 이 과장 직권으로 어떻게든 될 게 아닙니까? 다카바다케는 다그쳤다.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게이타로는 씁쓸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저쪽 멀어진 곳에서 서류를 조사하는 척하며 엿듣고 있는 다구치 계장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다카바다케도 너무 성가시게 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비는 듯이 한 손을 올리고는 나가버렸다. 어깨를 우뚝 세운 듯한 뒷모습이다. 다구치 계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케이타로는 다구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있으면 케이타로가 하는 일에 반대적인 말을 한다. 돌아서서는 욕을 하고 있다고 일러준 사람도 있다. 시청에 들어온 것이 3개월 늦었기 때문에 케이타로가 먼저 과장이 되었다고 원통해하고 있다. 케이타로 또한 다구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구치가 자리에서 이쪽으로 왔기에 케이타로는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가슴이 서늘했다. 참 밉살스러운 놈이네요. 그 자식 뭘 사라는 겁니까? 케이타로는 책상 서랍에서 티로신 상자를 내놓았다. 올빼미가 붙어 있다. 그는 다구치가 대뜸 이것에 독서를 퍼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 어제 그거군요. 다구치는 손에 들어 뚜껑을 열고 내용물의 냄새를 맡고는 손바닥에 얹어 까딱거렸다. 잘 들을까요, 이거? 다구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게이타로는 놀란 얼굴을 했다. 뜻밖이었다. 잘 듣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쩐지 좀... 게이타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허기야, 살충제 같은 건 유명 메이커의 물건이라도 신통치 않거든요. 어느 것이나 비슷해요. 뭐 구더기나 장구벌레가 제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라고 해요? 정가가 유명 메이커의 물건보다 10% 싼데 그 80%로 사라는 거야. 게이타로는 고바야시 도모헤이가 제시한 조건을 말했다. 싸긴 싸군요. 이봐, 다구치. 하고 게이타로는 약간 힘을 얻어 말했다. 이 싸니까 예년 구입량의
20% 정도 사줄까 하는데, 하기야 이건 위생기사의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의 이야기지만 말이야. 글쎄요. 다구치는 굳이 반대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찬성도 보이지 않은 채 때마침 서류를 가지고 온 계원 쪽으로 걸어갔다. 케이타로는 안도를 느꼈다. 가장 귀찮은 다구치가 반대하지 않으면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았다. 그는 20만 엔 정도는 사줄 생각이었다. 신문에 얻어맞지 않는 대가로 시 금고에서 20만 엔의 지출은 부득이했다. 상신하면 그를 신뢰하고 있는 민생부장의 도장은 무난히 얻을 수 있다. 게이타로는 오래간만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티로신을 위생시험에 돌렸다. 이튿날 오전 게이타로에게 기사가 보고했다. 실험을 했는데 성적은 좋지 않다는 얘기였다. 게이타로가 다구치 쪽을 보니까 마침 그는 자리에 없었다. 전혀 안 되겠던가 하고 물었더니 기사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인류 메이커 제품과 비교하면 약효는 3분의 1가량이다. 문제가 안 된다. 라는 대답이었다. 케이타로는 천천히 담배를 피우며 좋아 하고 기사를 물러가게 했다. 암초가 또 생겼다. 실험상으로 효과가 형편없다면 한 병도 구입할 수가 없다. 케이타로는 연기를 내뿜으면서 한참 동안을 생각했다. 깨끗이 물리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파멸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의 마음은 이미 20만 엔어치의 구입을 결정하고 있었다. 올빼미표 살충제의 상무 고바야시 도모헤이가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내놓은 의자에 몇 번이나 사양한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건 말씀입니다. 고바야시는 눈웃음을 치며 목을 빼고 물었다. 그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군요, 고바야시 씨. 게이타로는 의자를 돌려서 마주 보았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 잘 듣는다고 어디서나 말하고 있는데요. 고바야시는 연방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우리 시의 전문가가 실험한 결과 밝혀진 일이에요. 그러자 고바야시 도모헤이는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드럽게 항변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입술로 각 방면의 실험 성적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게이타로는 건성으로 그 말을 들었다. 아무튼 그는 가로막듯이 상대를 제지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4,000개만 삽시다. 당신이 모처럼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이 당신을 좀 봐서라도. 그러나 똑바로 세워진 고바야시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싹 거두어졌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과장님, 좀 더 수량을 늘려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건 무리예요. 게이타로는 화가 났다. 처음 거래라서 그것만도 큰 마음 먹은 겁니다. 고바야시는 목을 움츠리고 눈을 치켜 떴다. 아니, 과장님, 다카바다케 씨는 예산 전부를 저희 제품을 납품하는데 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다카바다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게이타로는 충격을 받았다. 다카바다케 히사오의 수염이 텁수룩한 뺨과 누런 이빨이 눈앞에 떠올랐다. 이빨은 탐욕하게 뻗어서 덤벼드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왔다. 햇살이 짧아져 5시가 되면 사무실에는 불이 켜졌다. 스가자와 게이타로는 책상 위를 챙기고 과원들에게는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퇴근하는 직원으로 붐비고 있었다. 현관의 돌계단을 내려오자 과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게이타로는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이구먼. 턱이 네모진 듯한 사나이가 구겨진 레인코트의 호주머니에 양쪽 손을 찌른 채 서 있었다. 웃고 있는 이빨은 담뱃진으로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다. 시정신문의 하나인 호세이 신보의 기자인 나시키 소우스케라는 사나이인데 호주머니에 쑤셔 넣은 한쪽 손은 손목에서부터 잘려나가고 없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던 참에 한 인사이거니 생각하고 게이타로가 지나치려고 하자 나시키 소우스케는 옆으로 다가와서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귀에 붙어 말했다. 불쾌한 채취에 게이타로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이야기라면 사무실로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어차피 신문에 쓸 재료를 달라는 거겠지. 하고 시무룩한 얼굴을 하자. 잠깐이면 됩니다. 저 다방에서 5분만 만나주세요. 5분만 만나달라는데 어쩔 수가 없다. 게다가 섣불리 거절했다가는 무언가 나쁘게 얻어맞을 것 같아서 게이타로는 마지못해 따라갔다. 나시키는 손님이 없는 쪽 테이블로 게이타로를 이끌듯이 데리고 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백의 머리를 깨끗하게 빗어넘긴 둥글고 불그레한 얼굴의 사나이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게이타로를 보고 찻잔을 접시에 놓더니 야, 스가자와시 하고 벙긋 웃어 보였다. 금리가 반짝였다. 게이타로는 가슴이 뜨끔했다. 얼굴은 잘 알고 있다. 호세이 신보의 사장으로 오자와 주스케라는 사나이다. 차기에는 시의회 의원이 되려고 노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급들하고만 만나고 있어서 과장인 스가자와 게이타로 따위는 전혀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 오자와가 기다리고 있는 듯이 앉아있기에 게이타로는 불길한 예감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자, 앉아요. 하고 오자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고 급사를 불러서 커피를 2잔 주문했다. 나시케는 게이타로 옆에 앉았다. 지금 어업조합에 갔다 오는 길인데요. 이제부터 소다 회사의 간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회사치들은 이 핑계 저 핑계에 끌어대고 있지만 오늘 밤은 목덜미를 눌러줄 작정이에요. 오자와 주스케는 잡담을 생략하고 거만스럽게 말했다. 게이타로는 호세이 신보가 요즘 매 호마다 큰 제목으로 소다 문제로 회사를 두들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시의 외곽인 어촌 가까운 곳에 모모 소다 공장이 신설된다. 그런데 어민들은 공장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가성소다의 오염으로 어패류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활 문제라고 반대했다. 호세 신보는 어민 편을 들어 공장 신축을 반대하고 그 유치운동을 한 시 당국을 격렬한 필치로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적은 시의회 의원인 에토 료키치였다. 시민의 적이라고 신란하고 있었다. 오자와 주스케는 서명을 넣은 사설을 쓰고 있었다. 어민은 돗자리 깃발을 세워 시청으로 밀고 가라고 선동하고 있었다. 게이타로 앞에서 오자와 주스케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종의 시위처럼 그에게는 여겨졌다. 자기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서 잡담으로 들어도 좋겠는데 무언가 압박감 같은 것을 느꼈다. 게이타로로서는 아직도 지인이를 알 수 없었다. 오자와 주스케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얼른 납득이 가질 않았던 것이다. 5분간이라고 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렇지. 나도 지금부터 가야 돼. 오자와 주스케는 두 서너 마디 불필요한 말을 짓거리다가 일어섰다. 나시키군, 뒤를 부탁하네.
나시키가 네 하고 머리를 숙였다. 자, 그럼 스가자와 씨, 먼저 실례합니다. 오자와 주우스케는 전표를 쥐고 유연한 태도로 나가버렸다. 게이타로 따위와는 여기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시키에게 뒤를 부탁하네 하고 오자와가 말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나시키에게 맡겼다는 뜻인지, 단순히 자기가 자리를 뜨는 것을 부탁한다는 뜻인지 게이타로는 짐작할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시키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꺼낼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길한 예감만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케이타로는 경계를 했다. 우리 대장 저래봬도 일꾼이거든요. 하고 나시키는 가버린 오자와를 입에 올렸다. 이번 소다회사의 일꾼으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시의원인 에토 료키치가 소다회사에서 단단히 한몫 잡았거든요. 그 돈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흘러간 사실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일어선 겁니다. 어민의 편을 들어 끝까지 공장 설치에 반대 투쟁을 일으키려는 것이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정의의 투쟁이니까요. 나시키는 한 손을 탁자 위에 놓고 한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말했다. 게이타로는 듣고만 있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다. 호세의 신보가 호마다 큰 활자로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회사는 항상 시민의 정의를 위한 붓을 들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면전에서 말하기는 못하지만 시의 예산도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시민의 혈세거든요. 함부로 쓰게 돼서는 곤란하죠. 가령 구매품 같은 것도 말이에요. 가령 구매품 같은 것도 말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게이타로는 심장을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나시키 소우스케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뚜렷해졌다. 아니, 뚜렷해진 것은 나시키가 그를 다방으로 불러낸 목적이다. 나시키의 보스 오자와 주우스케가 무심한 척 앉아 있었던 저의도 여기서 살아난다. 뒤를 부탁한다고 남긴 한마디도 선명한 빛깔을 드러냈다. 모두 나시키 소우스케의 지원이었다. 알고 있다. 게이타로는 직감했다. 시민의 혈세와 구매품을 들먹였기 때문에 당장에 알게 되었다. 올빼미표 살충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일건을 냄새에 맡은 것이다. 게이타로는 눈앞에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동물의 코를 느꼈다. 게이타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빛이 창백해지는 것을 스스로 알고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시키의 소스케는 소리내서 웃었다. 게이타로는 놀라서 그 얼굴을 보았다. 웃고 있던 나시키의 앙칼진 눈은 빛을 발하며 게이타로를 옆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저 과장님, 그 살충제는 조금도 안 듣더군요. 게이타로의 얼굴은 당장 빨개졌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변두리에 제 친척이 살고 있는데요. 시청에서 배포된 약을 뿌렸더니 맹물처럼 효력이 없었다고 합디다. 보여달라고 했더니 올빼미인지 뭔지 아는 상표가 붙은 뭐 별로 구경도 못한 약이더군요. 허기야 시의 중심지 쪽에는 제대로 된 메이커의 물건이 배포되어 있지만 말이요. 나시키 소우스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게이타로의 귀에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울려왔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올빼미표는 후생과가 살충제 예산의 절반을 갈라서 구입했다. 강매당했다고 해도 좋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카바다케 히사오의 얼굴 때문이다. 아니, 온천 여관의 옷을 입은 마사코와 자기를 앞에 놓고 본 눈 때문이다. 거기에 눌려서
올빼미표 살충제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작이 필요했다. 유수 메이커 제품은 시의 중앙부에 배포하고 올빼미표는 변두리에 배포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었다. 중앙부를 존중한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귀찮아지겠기 때문이다. 나시키 소우스케의 말투로 보아 분명히 그 조작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올빼미표에 엉터리 살충제를 소개한 것은 메이어 신문에 닦아받았겠죠. 나시키의 이야기는 핵심으로 들어섰다. 그 녀석은 딱지 붙은 협잡이 아닙니까? 그건 과장도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알면서 녀석이 가지고 온 물건을 구매하신 것은 참 이상하구만요. 케이타로는 대답을 못했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올빼미표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름난 메이커 제품보다는 싸거든요. 케이타로는 간신히 이렇게 맥 빠진 변명을 했다.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데요. 과장님. 나시키의 소스케는 한 손으로 테이블을 슬쩍 내리쳤다. 우리는 취재를 해서 알아본 거예요. 아마추어 같은 말을 하면 곤란한데요. 위생계 기사한테 물었더니 실험 결과를 말해주더군요. 또 올빼미표 쪽에도 조사하러 갔었고 말이죠. 케이타로는 움츠렸다. 그물은 완벽하게 쳐져 있다. 그는 죄어드는 그물 속에 당황했다. 뭔가 닦아바닥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과장한테 있었겠죠? 옆에서는 세 사람의 손님이 재미있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앞자리에서는 프로야구의 승부를 점치고 있었다. 게이타로의 눈에는 그것이 현실로는 여겨지지 않는 딴 세상의 일처럼 비쳤다. 거기야 닦아바닥개의 수법에서 과장님의 약점은 대략 상상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게이타로의 눈에 어두운 그늘이 졌다. 나시키는 그것까지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강점이 그 말투에는 여실했다. 게이타로는 마음속으로 잠깐 하고 소리쳤다. 쓰면 곤란하다. 그것은 곧 파멸이다. 그는 쓰러진 자기 몸 위에 주위에서 비웃음 소리가 쏟아지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상상했다. 아내가 격분하고 자식들이 길가에서 울고 있다. 그는 몸을 떨었다.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오자와 주우스케의 그림자가 크게 덮쳤다. 저 호세의 신보에 기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게이타로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다. 케이타로는 마사코와 만났다. 언제나 가는 여관이었다. 여관에서는 화로에 불을 지펴주었다. 기운이 없으시네요. 마사코가 게이타로의 불을 두 손으로 쓰다듬었다. 많이 야위셨어요. 그래? 게이타로는 몸을 일으켜 베갯머리에 있는 담뱃갑에서 한 개 뽑아 물고 불을 붙였다. 사지가 나른했다. 신경이 지친 나머지 엄습해온 피로였다. 돈에 쪼들렸다. 월급의 3분의 1은 나시키 소우스케가 매달 받으러 왔다. 명목은 호세의 신보에 대한 기부금이다. 그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한 손으로 돈을 받고 또 헤어서 돌아갔다. 영수증은 주지 않는다. 당신한테도 잠시 동안 한 푼 줄 형편이 못 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앞으로 한두 달만 지나면 제대로 풀릴 거야. 정말이지 마사코에게 돈을 줄 것이 없었다. 아내에게 주는 돈도 부족해서 용돈에도 쩔쩔매는 판이었다. 요즘은
담배도 제대로 사지를 못해서 과원들한테서 한 개비씩 얻을 때가 많았다. 괜찮아요, 저는. 하고 마사코는 말했다. 아름다운 이마에 걱정스러운 주름이 져 있었다. 뭔가 돈 드는 일이 생겼나요? 약간. 하지만 당신은 걱정할 것 없어. 곧 끝날 테니까. 마사코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모든 발단은 그녀와 온천장에 간 일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면 마사코는 괴로워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았고 또한 사내답지 못했다. 이를 악물고 참지 않으면 안 된다. 허기야 어느 구석엔 자기 희생의 쾌감이 없지도 않았다. 게이타로의 월 수입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수당을 합쳐서 38,000엔, 그중 12,000엔은 한 손이 없는 나시키 소우스케가 꼬박꼬박 수금하러 온다. 호세이 신보의 기부금이라고 하지만 나시키의 수입일 것이다. 오자와 주스케는 그런 푼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 12,000엔이 나시키의 수입이 됨으로 인해서 보스인 그는 부하에게 주는 월급이나 용돈이 절약되는 것이다. 오자와 주스케가 그날 자리에 앉아서 게이타로에게 얼굴을 보인 것은 그런 뜻임이 틀림없었다. 소다 회사 유치 반대를 게이타로 앞에서 늘어놓은 것은 나시키의 배경인 자기 실력의 은근한 시위였다. 12,000엔씩 3개월에 걸쳐서 기부하는 것으로 올빼미표 살충제 구입권에 대한 나시키와의 협정은 성립되었었다. 고통스럽지만 신문에 폭로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게이타로는 그대로 수습된 것에 마음이 놓였다. 그 대신 경제적인 고통은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 월급이 3분의 2로 줄어드니까 생활이 매를 맞는 것 같았다. 와이셔츠 하나 마음대로 사지 못했다. 아내는 수금하러 오는 상인들에게 구차한 변명까지 하게 되었다. 어째서 월급이 줄었어요? 아내는 험상궂은 얼굴을 했다. 준 게 아니야. 부하가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내가 변상을 해주고 있는 거야. 오래 걸리진 않아. 앞으로 2번 남았으니까. 게이타로는 미리 생각해둔 이유를 대했다. 다른 사람이 한 공금 횡령에 왜 당신이 변상을 해요? 부하니까 나한테도 책임이 있거든. 게이타로는 이렇게 변명했다. 게이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돈 때문이라면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마사코는 게이타로의 등을 쓰다듬었다.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보다도 당신이 돈 때문에 곤란하신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별로 곤란할 건 없는데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곧 끝날 테니까. 하지만 몹시 기운이 없어요. 안색도 좋지 않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요. 괜찮아. 안심해. 좀 피곤한 건 사무실 일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세요? 그런 걱정스러운 얼굴은 하지 말라고. 게이타로는 마사코를 껴안았다. 이토록 진지하게 자기 일을 생각해주는 여자는 없다고 생각됐다. 아내의 차가운 성질과 비교했다. 아내와의 비교는 마사코와 만나고 있을 때 언제나 무슨 배경처럼 상념의 언저리에 일렁거렸다. 그건 그렇고 이제 곧 돈의 고통에서 해방된다. 나시키와의 약속은 횟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것이 끊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싶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어 연말이 왔다. 보너스가 120%, 시청의 연말 수당은 적다. 다른 회사의 보너스율이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게이타로는 울적해졌다. 회사 정도로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보너스가 들어온 것으로 그는 약간 숨을 돌렸다. 월급에서
12,000엔을 제했기 때문에 작년 같지는 않았다. 아내는 설 칠해를 못한다고 악을 썼다. 어둡고 침울한 설이었다. 관례대로 설날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다 같이 세배를 올 것이었다. 케이타로는 아내를 달래서 부하들의 접대 준비를 시켰다.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예년처럼 차릴 수는 없어요. 아내는 앙칼진 목소리로 응했다. 술은 2급주로 참아야 돼요. 청어알은 비싸서 살 수 없고요. 조림과 국물 정도밖에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 궁색한 꼴을 보일 수 있나 하고 게이타로는 나무랐다. 섣달 금음날인데도 불쾌한 부부 싸움을 했던 것이다. 아내는 좀처럼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장만한 요리는 아내가 말한 그대로 두부국과 우엉, 감자, 생선묵, 콩, 튀김 두부, 그 정도의 조림뿐이었다. 생선도 없고 달걀 부침마저 곁들이지 않았다. 쓸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차림이다. 게이타로는 다툴 의욕도 없어서 우울한 마음으로 세배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과원들이 서로 권하며 함께 왔다. 연함은 명이 좁은 방에 들어앉았는데 게이타로는 그 안에서 다코치 사치오 계장의 얼굴을 보고 의외로 생각했다. 이때까지 세배에 온 일이 없는 사나이인데 올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운이 나쁘자니 하는 수 없나 보다 했다. 형편없는 요리를 다고치 계장에게 보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집사람이 몸이 나빠서 좀 제대로 요리를 못했어. 좀 미안하네. 이것으로 섭섭함을 참고 내년에도 와주게. 게이타로는 부하들에게 변명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면이 서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접시가 차려지고 술은 2급주의 맛이었다. 과원 중 어느 누구도 인사치레로나마 술이 맛있다고 칭찬하지 않았다. 케이타로는 온몸이 움츠러드는 심경이었다. 다구치가 유심히 음식을 둘러보고 관찰하듯이 세간살이를 보고 있었다. 케이타로는 혐오를 느꼈다. 원래 뜻이 잘 맞는 사나이는 아니었다. 여전히 게이타로가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못마땅해야 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헐뜯는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다구치가 구태여 올해 세배를 온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다구치는 요리 접시에 별로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술은 두세 잔 비웠지만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다구치는 술을 좋아했다. 그만 일어서지 하고 맨 먼저 일어선 것 역시 다구치였다. 이야기도 별로 없는 음산한 모임이었다. 모두가 돌아간 다음 게이타로는 벼랑간 적막한 생각이 복받쳤다. 나시키 소우스케를 증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3개월의 울적함이 죄다 나시키에게 주는 12,000엔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갈의 기한도 이달 말이 끝이다. 어둡고 긴 터널의 저편에 겨우 출구의 빛이 보였다. 25일은 시청의 월급날이다. 나시키 소우스케는 한쪽 손을 코트 호주머니에 넣고 게이타로가 현관에서 나오자 한 손을 들었다. 많이 춥구만요. 나시키는 인사했다. 시꺼먼 이빨 사이로 술 냄새가 새 나왔다. 12,000엔의 수입을 계산해 넣고 벌써 근처의 술집에서 한잔 하고 오는 모양이었다. 게이타로가 살을 깎는 심정으로 내는 돈은 그런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게이타로는 화가 나서 월급 봉투에서 따로 세워둔 12,000엔의 현찰을 착착 접어 난폭하게 내밀었다. 기부 약속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다짐을 했다. 나란히 걷는 나시키는 재빨리 한 손으로 돈을 받아주고 싱글벙글 웃었다. 그렇게 했었죠. 감사합니다.
저 과장님, 추운데 한잔 안 하시겠어요? 내가 살게요. 케이타로는 나시키를 집어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에 떨었다. 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나시키한테서 떨어졌다. 한참을 걷다가 뒤돌아보니 나시키는 어깨를 움츠리고 바람을 맞으며 총총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제서야 겨우 해방감이 케이타로의 몸에 넘쳤다. 훗날부터는 편하게 된다. 간신히 살아난 기분이었다. 회계에서 이 3개월 동안에 도합 2만 엔을 가압을 했다. 참고 견뎠지만 끝내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끝났다. 파멸의 위기도 넘어서고 다음 달부터는 원래 생활을 되찾게 된다. 마음이 후련했다. 갓 저문 하늘에서 눈이 내려 후끈 단볼에 닿는 것이 상쾌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2월 25일이 되었다. 케이타로가 사무실에서 나와 길을 걷고 있는데 말없이 한 사내가 다가섰다. 저 과장님. 케이타로는 가슴이 철렁했다. 목소리로 곧 알았다. 나시키 소스케가 외투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서 있었다. 뭡니까? 케이타로는 퉁겨내는 자세로 멈춰섰지만 두려움이 등을 스쳐갔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렸는지 나시키는 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저 사장님이요. 한 말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요. 마침 저기에 와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듣자 케이타로는 순간적으로 그 돈은 역시 호세의 신보에 기부를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나시키의 용돈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렇다면 왜 월급날인 25일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오자와 주스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보였다. 스가자와 씨, 오래간만이네요. 오래간만일 리가 없다. 오자와는 매일같이 부시장실이나 국장실에 드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케이타로한테는 들르지도 않았다. 과장 따위는 평소에는 문제 삼지도 않는 태도였다. 요 전에는 몹시 신세졌어요. 그 오자와가 인사를 했다. 3개월의 기부에 대한 인사였다. 그런 다음 근처의 다방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권했지만 케이타로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다. 그렇습니까? 나도 바쁘니까 그럼 걸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아직도 소다 회사의 일거리 처리되질 않아서 말이에요. 이 회사 측이 버티기 때문에 이쪽도 공략에 필사적입니다. 우리 신문 읽고 계시죠? 게이타로는 끄덕였다. 호세의 신보는 요즘 더욱더 격렬한 논조로 소다 회사와 에토 료키치 시의원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게이타로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오자와가 무슨 말을 꺼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 꽤나 많은 돈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좀 괴로워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오자와 주스케는 능청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당신한테 3개월에 걸쳐서 신세를 진 데다가 이 정말 죄송한 말인데 앞으로 5개월만 더 원주해 줄 수 없습니까? 이때까지와 같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게이타로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심장만이 고통스럽게 뛰었다. 그건 무리입니다, 오자와 씨. 게이타로는 목신 소리로 말했다. 이때까지도 내 힘껏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자와는 조용하게 말을 거두고 느리게 걷고 있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세 사람이 산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 5개월의 인내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나는 항상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 일이구나 하고 게이타로는 곧 가슴에 왔다. 몸이 떨렸다. 나시키 소우스케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게이타로의 바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게이타로가 도망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어떻습니까? 스가자와 씨, 승낙해 주시겠죠? 오자와는 누르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게이타로는 진땀이 났다. 앞으로 5개월 동안 고난이 연장된다. 게이타로는 외치고 싶었다.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불안당 같은 시정신문의 폭력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몸소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지 않으면 실감이 되지 않는다. 게이타로는 수많은 직원 가운데서 왜 자기만이 이 사로잡힌 불운에 허덕여야 하나 하고 생각했다. 게이타로는 마지못해 승낙을 했지만 어떻게 말했는지 자기 음성이 아니었다. 스가자와 씨, 고마워요. 저 나시키군, 자네도 들었지? 하는 오자와 주스케의 말만이 귀에 들어왔다. 게이타로는 멍한 생각으로 월급 봉투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이제부터 나시키 소스케는 틀림없이 월급날에 찾아와서 한 손을 내밀 것이다. 12,000엔을 그 더러운 손바닥으로 빼앗아간다. 게이타로는 영원한 지옥을 느꼈다. 아내한테는 이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되었다고 말했었다. 이튿날 게이타로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회계가로 갔다. 이상한데요? 요전에도 2만엔 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고 잘 아는 회계과장은 엷은 웃음을 띠고 말했다. 이 장인이 입원하셔서 송금을 해줘야 돼요. 게이타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회계과장은 그거 안 됐네요 하면서 게이타로의 3만엔 가압을 전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다달이 월급에서 5,000엔을 공제하기로 했다. 3만엔을 한꺼번에 가압을 해준 것도 잘 아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것으로 가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3만엔 있으면 나시케에게 건네줄 2회분의 자금은 된다. 허나 그 뒤의 가능성은 서지 않았다. 앞으로 3회. 이것을 어디서 보충해야 할지 게이타로는 궁리했지만 전혀 목표가 없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혼이 나야 하나? 불합리하다. 게이타로는 자기가 약한 생물로 보였다. 그러나 신문에 나서 지위와 생활을 잃기보다는 아직도 괜찮았다. 참아라, 참아라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기실 그 중얼거림은 오자와 주스케와 나시키 소스케의 중얼거림이었다. 게이타로는 나날을 어두운 기분으로 지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음에 조금도 안정이 없었다. 땅이 흔들리고 머리 위는 언제나 눌려있는 기분이었다. 무엇을 보아도 색채가 없고 식욕마저 잃어버렸다. 마사코를 만나고 있을 때만 색채가 되살아났다. 공허한 부분에 충실감이 스며든다. 왜 그러세요? 점점 야위시는 것 같아요. 마사코는 게이타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역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럴 것까지는 없을 거야. 안 돼요. 부인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지.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멋진 형용으로는 실감이 멀다. 부부 사이가 반감의 연속이었다. 자식이 없었으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다. 수단을 잃은 후회가 쓰라렸다. 게이타로는
빚이 머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해결 방안이 없다. 마사코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혼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디까지나 고독한 처지였다. 결국 게이타로는 생각 끝에 사정을 잘 아는 서무과원의 주선으로 셀러리맨을 상대하는 고리 대금업자에게 갔다. 안내하는 서무과원은 가는 길에 게이타로에게 과장님께서도 돈에 쪼달리시냐고 물었다. 그런 건 자기네들 뿐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돈에는 누구나가 고생을 하게 돼 있어. 게이타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 서무과원의 고생과 자기 것과는 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사나이의 빚은 생활비일 것이다. 자기는 시궁창에 버리는 돈을 빌리러 간다. 그 내용의 중량에 천지 차이가 있었다. 케이타로는 엄습해오는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상대에 대한 증오감이 그의 몸 곳곳에서 들끓고 있었다. 케이타로는 고리 대금업자한테서 3만 엔을 빌렸다. 저당 물건은 시청의 급료였다. 그런 증서를 눈앞에서 쓰게 되었다. 굴욕감이 전신을 달아오르게 하고 얼굴에서 불길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만일에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면 이 증서대로 시청의 회계로 찾아가서 급료를 차압하겠다고 고리 대금업자는 다짐하듯이 말했다.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른다. 그러나 현실로 고리 대금업자가 회계과로 들이닥치는 장면을 상상하자 게이타로는 대번에 질려버렸다. 가불과 고리채로 월급에서 10,000엔씩 정확하게 지출하기로 되었다. 차용한 3만엔은 나시키 소우스케에게 나머지 3회분조로 주는데 충당하더라도 월급은 역시 10,000엔씩 부족해진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10,000엔을 약 반년 동안 어디서 보충해야 할 것인가? 빚 때문에 또 빚을 낸다. 이자는 손실을 더 크게 할 뿐이었다. 돌고 도는 빚으로 진탕 속으로 발을 쑤셔 넣은 것 같았다. 다카바다케 히사오나 나시키 소우스케도 여전히 시청 건물 안에 모습을 나타냈다. 제법 신문기자 같은 얼굴로 배회하고 있었다. 게이타로의 책상에는 역시 근접하지 않고 후생과의 취재는 다구치 계장한테 가서 물었다. 다구치는 서류를 뒤적이며 의기양양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나시키는 한쪽 팔꿈치로 수첩을 누르고 요령 있게 연필을 달렸다. 누가 보아도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신문 기자의 자세다. 게이타로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러나 쏘아보는 것 외에 저항할 힘은 없었다. 부시장이나 국장, 부장도 이 시정신문을 두려워했다. 무엇을 쓰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남의 일은 흥미있게 읽지만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는 것은 박테리아처럼 피했다. 무사고 평온이 제일의 소망이다. 무기력해도 좋다. 그들한테서 상처를 입고 싶지 않았다. 두들기면 누구라도 다소의 먼지는 난다. 표면적으로는 무관한 척 그들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시정신문 기자에게 허약했다. 그들이 안하무인으로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건 책상 위에 걸터앉아 함부로 짓거려대건 뒤에서는 욕을 하지만 막상 정면에서 싸우는 사람은 이 시청 직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쌀아기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게이타로는 나시키 소우스케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나시키는 한 손을 들고 먼 데서 과장석에 그를 손짓했다. 시청의 뒷뜰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 과장님, 우리 사장님의 전갈이 있어서요. 하고 나시키 소우스케는 팔을 들어 눈앞을 가리고
넓은 땅바닥을 때리고 있는 쌀아기 눈을 보듯하며 말했다. 정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한 10만 엔 정도 기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10만 엔? 게이타로는 당장은 그 말이 실감에 안겨오지 않았다. 무슨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네, 그렇습니다. 신문사도 돈이 좀 필요한데요. 도리가 없어서 사장님도 딱하거든요. 그 대신 이 12,000엔에 나머지 분은 중단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12,000엔을 말했기에 비로소 게이타로에게 실감이 났다. 온몸이 한꺼번에 뜨거워졌다. 흰 쌀아기 눈이 휘날리며 뿌려졌다. 얼른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잠겼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말이 격렬한 감정을 따르지 못했다. 당신들은 어디까지 나를 얕보는 겁니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렇습니까? 하며 나시키 소스케는 예사로 서 있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 뒤가 개운해서 오히려 득일 텐데요. 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은 마음대로 나한테서 지금 뜯어내고 있잖아. 게이타로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다. 흥분으로 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이상한 발음이 되었다. 저 이상한 말을 하면 곤란한데요. 나시키는 거칠게 말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쓸모없는 약을 구입해서 배포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게끔 신문에 쓰고 싶었지만은 처음이어서 눈 감아준 거요. 나한테 부끄러운 점은 없어. 하지만 협잡꾼한테 위협당해서 쓸모없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사들인 것은 당신이 약점을 잡히고 있기 때문이지. 그 약점이 뭔지 이쪽에선 말이요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부정이 아닌지는 몰라도 신문에 나면 과장 면목을 잃게 될걸? 게이타로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벼랑 위에 서 있는 것을 의식했다. 근처의 경치가 거리감이 없이 흐렸다. 자, 하지만 과장님, 그런 걸 따졌댔자 작년 여름의 일이라서 기사로서는 썩었어요. 다시키는 본래의 공손한 말투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사장님이나 나나 신문에 싣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나시키의 말끝이 비웃음으로 변해 있었다. 마사코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게이타로의 사려를 일시에 날려버렸다. 귀찮아. 거절하겠네. 내뱉듯이 했지만 갑자기 다리가 떨렸다. 기운이 좋구먼, 과장, 응? 나시키는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자세로 자세를 가다듬었다. 흰눈이 눈부셨다. 그럼 거절하겠다 이 말이지. 나한텐 이제 한 푼도 없어. 자네들은 짜낼 만큼 짜냈을 거야. 나는 그 때문에 빚까지 냈다고. 3개월의 약속이 5개월이 되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지불하라고 하니까 자네들은 하필 이 가난한 나만 노리는 건가? 나시키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것은 대답이 궁해서가 아니다. 어디서 바람이 부느냐 하는 얼굴로 맞아. 옳은 이야기요. 그 엉터리 살충제 회사에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쫓아다녔었지. 하고 독백하듯이 내뱉었다. 케이타로는 놀란 얼굴로 나시키를 쳐다보았다. 그럼 그쪽에서 이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시키는 코웃음을 쳤다. 돌아가. 게이타로는 소리쳤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도 좋았다. 온몸이 분노로 떨려 머릿속이 충혈되었다. 절망과 자포자기가
분노의 밑바닥으로 깔렸다. 그날 밤은 술을 마시고 다녔다. 11시가 지나서 케이타로는 마사코의 바로 갔다. 최근에는 그 바를 멀리했기 때문에 오래간만이었다. 마사코와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어쩐지 발길이 서먹서먹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이상하시네요. 몹시 취하셨어요. 하고 그녀는 그를 부축했다. 케이타로는 마사코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거기서도 또 마셨다. 왜 그러세요? 몹시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안으로 호세의 신보에 크게 날지도 모른다고 케이타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쓰기 시작하면 몇 번이나 뒤를 잇는다. 이때까지의 예가 그러했다. 침소 봉대 기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과장된 형용사와 정의파 비슷한 문체다. 여자와 놀러간 대목은 그럴싸한 문장이 될 것이다. 일개 과장인 주제에 바의 여자를 정부로 삼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쓸모없는 살충제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유수 메이커 제품은 중심지에, 엉터리 약재는 변두리에 배포했다. 협잡군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나이다. 혈세를 이런 속임수로 사용당하고 있는 시민은 이와 같은 배덕적이며 지능적인 공무원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감독자인 부장이나 국장은 뭘 하고 있나?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게이타로의 머릿속에서 기사가 제멋대로 흘러나왔다. 시청의 전 직원이 이 기사에 매달려서 호기심에 찬 눈을 반짝이며 비웃고 흥겨워할 것이다. 동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모르는 척하거나 게이타로의 옆을 외면하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등에 경멸에 찬 눈을 화살처럼 보낸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다가 먼지투성이인 지방 관서로 좌천된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그곳이 퇴직할 때까지의 종점이 되는 것이다. 아내의 격렬한 노여움과 비난이 게이타로에게는 정확하게 상상되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남편을 증오할 것이다. 집 안에서 그가 몸둘 곳은 없다. 그는 구석에 등을 굽혀 웅크리고 있는 한 마리의 벌레를 연상했다. 바에는 5, 6명의 손님이 남아서 떠들고 있었다. 다른 여자는 그쪽으로 가버렸다. 오늘 밤에 당신을 알고 있는 손님이 왔댔어요. 마사코가 귓전에서 말했다. 그게 누군데? 게이타로는 머리를 들었다. 저 명함을 주셨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3사람이 왔었어요. 마사코는 명함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게이타로는 어두운 조명 안에서 비춰보았다. 알시청 민생부 후생과 계장 다구치 사치오 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다구치가 왔었던 것이다. 이때까지 이 바에 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나를 지명했었어요. 마사코의 이 말에 케이타로는 짐작되는 것이 있었다. 다른 일행은 어떤 놈들이었지? 마사코는 2사람의 얼굴 특징을 말했다. 버석버석하게 추한 머리를 한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나이. 한 사람은 얼굴이 네모난 사나이로 한쪽 손을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했다. 나시키 소스케와 다카바다케 히사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사람이 연방 내 얼굴을 빤히 본 끝에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싱글벙글하면서 작년 5월경에 에스 온천에서 보았다고 하잖아요. 당신하고 같이 갔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실물을 보러 온 것이구나 하고 케이타로는 당장 깨달았다. 어떤 여자인지 기사의 재료로 보러 온 것이다. 온천으로 동행한 정부가 어떤 여잔지 선정적인 묘사에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게이타로가 놀랐던 것은 다카바다케와 나시키와 다쿠치의 콤비네이션이다. 시정신문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들끼리는 이해관계로 손을 잡거나 소곤거리기는 했다. 다카바다케와 나시키가 함께 온 것으로 게이타로는 이번 일이 그들의 공동 책략인 것을 눈치채었다. 다카바다케 히사오가 엉터리 물건을 주선해서 게이타로에게 판다. 뒷수입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을 눈치챈 것이 나시키 소우스케일 것이다. 나시키에게 들볶여서 다카바다케는 모든 사정을 말했음이 틀림없다. 둘 사이에는 협정이 성립되었다. 나시키는 자기의 보스인 오자와 주우스케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선 납품자인 올빼미표 살충제 회사를 협박했다. 상무인 고바야시 도모헤이가 얼마나 뜯겼는지는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나온다고 깨닫자 공갈의 총뿌리를 게이타로에게 돌렸던 것이다. 실컷 짜내고는 더 가망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신문에 쓰려는 것이다. 어째서 새삼스럽게 신문에 쓰려는 것일까? 그것은 게이타로가 거절했기 때문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구치 계장이 한패인 것으로서 그 이유는 더욱 뚜렷해졌다. 게이타로가 과장직에 오른 것을 시기하고 있는 다구치는 게이타로의 전락을 노리고 있었다. 그 다구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을 것이다. 비로소 계략을 알게 되었다. 게이타로는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더욱 곤란해졌다. 보이지 않는 탁한 소용돌이가 요란하게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작은 벌레 같은 것이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더니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음모의 정체를 마사코를 통해서 이쪽에 보였다. 그것은 드디어 신문에 쓰겠다는 전조인 것을 의미했다. 게이타로는 머리를 싸맸다. 차디찬 진땀이 피부에서 솟아나왔다. 주변의 목소리도 소음도 귀에서 멀어졌다. 아알시의 북쪽은 간토의 서남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단선 철도가 쓸쓸하게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잠목님은 구릉의 파도에 기복해서 평원으로 흐르고 있다. 이 근처는 전에 육군 훈련장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의 캠프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그 밖에 드문드문 산뜻한 가옥들이 건축되기 시작했지만 대체로 평야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옛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서리가 눈처럼 들판에 내린 아침, 낙엽진 잠목림 속에서 농부가 목매어 죽은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다. 지서순경이 신고를 받고 추운 신용으로 자전거로 달려왔다.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신원은 곧 밝혀졌다. 명함에는 아알시의 후생과장 스가자와 게이타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점심때쯤 검시는 끝나고 시체는 시에서 온 자동차로 운반되어 갔다. 그때 경찰이나 현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한 시 직원이 있었다. 신경쇠약일 겁니다. 그 밖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살할 만한 원인은 없어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명함을 나눠주며 말했다. 명함에는 계장 다구치 사치오로 되어 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40을 넘은 자살자는 유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청의 직원들은 스가자와 게이타로의 자살이 최근 호세의 신보에 크게 난 그의 비행에 관한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스가자와 과장은 그 뒤 민생 부장에게 불려가
별실에서 오랫동안 닦아 세워졌다. 호세의 신보의 기사는 3번에 걸쳐 나왔다. 한 페이지의 절반을 갈라 상세하기 그지없었다. 다음으로는 부시장과 국장이 입회해서 스가자와 과장과 이야기를 했다. 스가자와 과장은 그날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살한 곳으로 향한 모양이었다. 그를 기차역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 지선의 플랫폼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간에 지선의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갈까 하고 그 사람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과장은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모양으로 한 곳을 응시한 채 서 있더라는 것이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과장은 신문에 기사가 나온 후부터 사흘 동안이나 계속 귀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어디서 묵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시청에는 출근을 했는데 옷차림은 단정했었다. 혼자 숨어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의 자살은 일반 신문에도 작게 나왔다. 원인은 한결같이 신경쇠약 때문이라고 했다. 신경쇠약 외에는 생각할 도리가 없다는 시 당국의 이야기로 끝났다. 그날로 호세의 신보는 스가자와 과장의 공격을 중지했다. 죽은 사람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 본지는 어디까지나 정의의 입장에서 시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스가자와 게이타로 게이는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흐리멍텅한 논조로 의례적인 기사가 작게 나와 있었다. 호세의 신보 사장인 오자와 주오스케는 간사이에서 규슈를 돌아 반달 만에 돌아와서 이 기사를 읽고 나시키 소스케를 불렀다. 스가자와 과장의 일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럴까요? 나시키 소스케는 선체 엷은 웃음을 띄었다. 그럴까요라니? 본인은 고민 끝에 자살을 했다고. 도대체가 그 기사는 물건이 안 되니까 뭉개버리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 근데도 자네는 제 멋대로 썼어. 나시키는 한 손으로 담배를 물고 나서 그 손으로 성냥을 켰다. 그리고 연기를 훅 내뿜고는 잠자코 있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신문 평판에 관한 일이니까. 스가자와는 마음이 약했어요. 하고 나시키는 대답했다. 그 정도로 죽을 건 없죠. 바보 같은 놈이에요. 오자와 주스케는 나시키의 천연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네 스가자와로부터 얼마나 뜯었나? 12,000엔씩 뜯었어요. 5번뿐이야? 네, 그래요. 나시키는 분명히 대답했다. 그렇진 않았겠지. 좀 더 크게 뜯으려고 욕심을 냈겠지. 스가자와는 그 고통에 견딜 수가 없어서 노이로제에 걸려 이 발작적으로 죽음을 택할 마음이 된 걸 거야. 원래가 소심한 사나이라 말이야. 대관절 모두 얼마나 짜냈는지 다 실토를 해.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자와 주스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런 약속은 아니었잖아. 스가자와로부터 용돈을 뜯고 싶으니 얼굴을 내밀어 달라고 자네가 말하기에 나는 접촉해 준 거잖아. 소다 회사 문제로 바쁜 때에 2번씩이나 말이야. 그것도 자네한테 용돈 벌이는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 이상의 돈을 뜯으라고 하진 않았잖아. 이 자네는 살충제 회사에서도 뜯어먹었잖아. 나시키의 얼굴에서 불손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담뱃재가 바닥에 떨어졌다. 자네 뻔뻔스러워졌어. 하고 오자와 주스케는 노했다. 너무 독단적인 일은 하지 마. 내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 가을 나는 시의원에 출마를 한다고. 그 준비로 바빠서 신문 쪽은 당분간 자네한테 맡겼지만 이렇게 되면 안심할 수가 없네. 나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어.
사장님, 그럼 이제 나를 그만두게 할 작정이에요? 자네가 그런 식이라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지요. 나시키 소스케는 비로소 소리내어 웃었다. 이 간사이와 규슈에 가서는 굉장히 질탕하게 노신 모양이지요. 뭐라고? 어지간히도 눈매와 볼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 소다 회사에서 나온 돈을 에토 료키치와 분배해서 한 뭉텅이 좋게 벌었지요. 아니,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야? 오자와 주스케의 안색이 변했다. 내 눈은 못 속여요. 고스란히 다 알고 있어요. 나시키 소스케는 시꺼먼 이빨을 보였다. 에토 료키치 일파가 소다 회사를 이 지방으로 유치를 했죠. 에토는 그 운동으로 소다 회사에서 돈을 받을 약속을 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적으니까 어업조합의 반대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누르는 자금이라고 해서 이 돈을 회사 측에서 좀 더 뜯어낼 계획을 짰죠. 소다 회사로서는 어떻게 하든 공장을 거기에 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크면 클수록 이 돈이 회사 측에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에토 료키치가 당신을 반대파로 꾸며낸 거 아닙니까? 이봐, 자네 지금 그런 말을 나한테 해도 괜찮나? 허세를 부려도 안 돼요. 오자와 씨, 어민의 사활 문제니 뭐니 하고 떠들고 돗자리 깃발을 들고 회사 측에 데모를 하라고 선동하고 이 좌익까지 동원해서 떠들었지만은 그 내막은 애토하고 쇼를 부린 거 아닙니까? 이용당한 어민들만 꼴불견이지요. 대관절 얼마나 받으셨어요? 오자와 주스케의 얼굴 근육이 굳어졌다. 이런 나쁜 놈. 말 못하겠죠. 말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매 한 가지예요. 나는 그 내막의 전모를 호세의 신보에 쓸 작정이에요. 뭐라고? 오가와 주스케는 눈을 휘둥거렸다. 우리 신문에다가 쓴다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자기 일에 열중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결속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이 신문을 운영할 거예요. 자본금이 안 드는 신문사니까 간단하거든요. 이 니놈이 실성을 했구나. 당신의 실책이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기만 축제를 하고 사원들한테는 제대로 급료도 안 주는 당신한테 정이 떨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바빠서 신문 쪽을 나한테 맡긴 것 또한 당신의 실책이었고요. 오자와 주스케는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당신의 비행을 지면에 싣게 되면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가죠. 염원인 시의원 당선은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런데 오자와 씨, 그 일을 막고 싶으면 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오자와 주스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나시키 소스케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금방 콘도레라도 부를 것 같은 희색이 만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